안녕하세요. 경기도 수시대비 동영상. 오늘은 재신문 면접 준비 방법 강의를 맡은 남양주 다산고등학교 3학년 부장 조만기 인사드리겠습니다. 바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준비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답변하는 태도, 이런 여러 가지들은 제 앞 강의인 김태진 쌤의 강의를 통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들에 대한 모든 것들은 다 패스하고 바로 재신문 면접에 대한 얘기들을 드릴까 합니다. 아무래도 대학 입장에서는 여러 지원자들 중에서 자신의 대학교에 적합한 인재를 뽑아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질문들, 각각의 어떤 지원자 개개인에 맞는 질문을 만들기에는 시간적인 제한이 분명히 따를 겁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어떤 평가 기준을 정해놓고 그 평가 기준에 따른 어떤 공통 면접 문항을 만들게 되고, 그 면접 문항은 동일한 문항이다 보니 그 문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어떤 수준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르겠죠. 그래서 그 답변에 의한 순위를 통해서 뽑게 되는 그 면접이 바로 재신문 면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어떤 학과의 특성이라든가 또는 전형의 특성을 고려해서 각 면접에 대한 문항들을 만들게 되는 거고요. 일부 대학에서는 재신문 면접이지만 서류 평가를 통해서 어떤 개별적인 문항을 묻기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해진 시간, 이 각 대학교마다 어떤 그 면접에 대한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 재신문을 읽는 시간, 즉 준비 시간과 답변하는 시간이 다르니까 그 정해진 시간 내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잘 파악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부담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연습을 통해서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어떤 답변들 하는데 준비하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것들이 가장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결론은 주어진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선택과 집중에 따라서 자신이 해야 될 답안을 딱 정형화시키는 어떤 그러한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대학에서는 면접을 통해서 굉장히 대학을 빛낸, 근데 이제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겠죠.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학생을 뽑는다.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학생을 뽑는다라는 포인트가 재신문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그래서 결론은 여러 가지 면접이 특히 학업적 자질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 학업적 자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재신문 면접에서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면접에 대한 포인트는 뭐 창의적 사고 이렇게 쭉 해서 일반적인 면접에서 요구하고 있는 평가 영역의 어떤 순서, 중요도라고 할 수 있다면 재신문 면접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학생, 그리고 학업적 자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의 학업적인 기초 지식, 이것들이 밑받침되지 않으면 대학에서 요구하는 평가 기준에 맞는 답변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창의적 사고가 우선이 되겠지만 재신문 면접이라고 한다면 저는 학업 기초 지식, 그리고 그 주어진 지식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잘 자신이 표현해야 될 내용들을 잘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면접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가 있어요. 서류 확인 면접, 일반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진행되는 면접이 되겠죠. 학업 역량 면접, 학업 능력과 수준들을 평가하는 면접이다. 그 다음에 출제 문항 면접, 대전이 사전에 출제 문항을 통해서 평가하는 면접이다. 그 다음에 구술 면접, 특정 질문에 대해서 구술 과정을 통해서의 우수성을 확인하는 면접이다. 그 다음에 인적성 면접, 인성, 품성, 가치관 등을 평가하는 면접이다. 그런데 주어진 인적성 면접은 오늘 저도 언급을 하겠지만 보통 교직, 초등교육과나 사범대학, 그 다음에 의학계열에서 보통 많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심층 면접, 자질과 역량을 심층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물어보는 면접이다. 마지막으로 다중미니 면접, MI라고도 하는데 특정 주제나 상황을 어떤 단편적으로 짧고 굵게 여러 개의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서 그때그때마다 면접을 물어보는 면접이다 라고 한다면, 이러한 면접 관련 용어 중에서 재신문 면접과 관련되는 건 학업 역량 면접, 출제 문항 면접, 구술 면접, 인적성 면접, 그리고 다중미니 면접,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저런 것들이 재신문 면접을 어떤 형식이라든가 또는 질문의 어떤 상황,
그 다음에 어떤 면접 자체의 어떤 그 형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식으로 제시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시문 기반 면접은 그래도 저는 크게 제시문 면접, 그 다음에 교직 인적성 면접, 그 다음에 의예 인적성 면접, 그 다음에 출제문항 면접 이런 식으로 살짝 구분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출제문항 면접이라는 것도 결론은 그 문항이 짧고 길고의 어떤 차이일 뿐이지 결론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내용은 크게 제시문 면접, 그 다음에 교직 인적성 면접, 그 다음에 의예 인적성 면접 이 세 가지의 면접을 기준으로 오늘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고 실제로 전년도에는 어떠한 문제들이 출제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런 식의 대비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을 오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제시문 면접입니다. 특히 제시문 면접은 인문계열학과와 자연계열학과의 제시문 면접의 형태가 다릅니다. 우선 인문계열학과의 제시문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크게 세 가지를 했습니다. 독해력, 그 다음에 철학적인 통찰력, 그 다음에 표현력이라고 세 가지로 규정을 지어봤는데요. 먼저 독해력, 말 그대로 제시문이죠. 주어진 짧은 시간 내에 제시문, 긴 형태의 제시문을 읽고 그 주어진 제시문들을 잘 정리하고 이해해서 그를 바탕으로 답변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그 제시문들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교과서입니다. 교과서에 있는 지문들,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제시문들, 물론 일본 신문이라든가 잡지 같은 이런 그 매체의 제시문들을 활용하기도 하고 또는 수능 특강 같은 EBS 교재에 있는 지문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제시문을 발췌하다 보니까 평상시에 어떤 상황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는지 이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들은 반드시 필요하겠죠. 분석해 보시면 대체로 비슷한 주제와 관련된 제시문들이 계속해서 해를 바꾸어서 출제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국어나 사회교과 같은 보면 그 기존의 그 교과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단원이 끝나는 부분들의 읽을 거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교과서의 탐구 문제 이런 것들도 꼼꼼히 읽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주어진 제시문을 읽고 이제 그것들을 대학에서 물어보는 질문에 맞는 그러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요. 그 답변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반드시 철학적 통찰력 또는 어떤 비판적 사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인문계열에서 출제되는 문제들은 인간, 가장 중심 주제는 인간입니다. 사랑, 자아, 국가, 세계관, 또는 학문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제시문에서 물어본 형태는 비교하시오, 분석하시오, 대조하시오 이런 비교, 분석, 대조, 종합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 자체가 그런 형태의 질문들을 발문으로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얘기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제시문을 읽을 때는 객관적 시각에서 읽어야 된다. 자신의 주관이 포함되었을 때 그것들이 객관적 시각과 어긋나면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객관적 시각으로 그 주어진 제시문을 읽은 다음에 그 제시문에 있는 내용들을 문제 질문과에 연결시키는 과정 속에서 왜 이런 내용들이 있을까라는 거기에 대한 고민이 바로 어떤 철학적 통찰력 또는 비판적 사고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왜라는 그 고민을 바탕으로 실제로 이제 근거를 제시할 때 자신의 어떤 기본적인 그 생각들을 바탕으로 통찰력을 바탕으로 근거를 제시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로 많이 나오는 건 개인 스스로의 가치와 사회 구성원의 가치입니다. 즉 개인주의와 공리주의 이 주어진 두 개의 어떤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들이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형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표현력입니다. 실제로 답변을 할 때는 당연히 두 가지 표현, 문제에서 물어보는 답변을 먼저 하고 거기에 따른 근거를 제시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답을 우선적으로 말한 후에 그 답을 이르게 된 과정들을 그 주어진 제시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근거를 설명하는 형태로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 근데 이런 두 가지씩 답변은 실은 제시문 면접뿐만 아닌 모든 면접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 지금부터 서울대, 연대, 고대의 어떤 그 전년도의 기출문제들을 같이 한번 볼 텐데요. 각 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제일 앞에 나와 있는 1번 문항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은 보통 30분 정도의 준비 시간을 줍니다. 답변 준비 시간을 두고 하는데 작년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첫 번째 가제시문은 우정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정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지 않는 데 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큰 틀의 어떤 이 제시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반면에 나 제시문은 뭐라고 나와 있냐? 보시면 행복할 자격이 있든 없든 편애하면 안 된다. 편애하는 것 자체는 또 안 된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편애의 마음 없이 모두를 똑같이 대한다는 의미다. 그래서 가제시문 같은 경우는 내가 친하고 안 친하고에 따라서 사람들을 구별해서 어떤 대한다면 두 번째 나 제시문은 그런 거 없이 모두를 동등하게 대해야 된다라는 서로 다른 가치관의 제시문이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가의 관점에서 나는 어떤 입장을 취할지 또는 모두가 존엄 있고 품위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와 나 중에서 어떤 부분들을 더 필요로 하는지라는 것들을 정답은 없겠죠. 본인의 그동안에 했던 어떤 생각들을 바탕으로 선택해서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그런 어떤 문항이 되겠습니다. 읽고 30분 정도의 준비가 되겠고요. 반면에 연세대입니다. 연세대 작년 추천형에서 나왔던 제시문인데요. 참고로 연세대학교는 8분 동안의 준비 시간을 줍니다. 8분. 이게 제시문을 읽고 문제를 읽고 답변을 준비하는데 8분 정도의 시간을 주고요. 그 8분 동안의 시간을 통해서 5분 정도의 답변을 하도록 얘기를 합니다. 자, 가 제시문은 뭐냐?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밑에 보면 단 한 사람도 놀며 지내는 사람이 없게 하고 또 잠깐이라도 한가롭게 보여서는 안 된다. 이런 걸 부지런함이라고 한다. 모두가 절대 쉼 없이 계속해서 근면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전통적 어떤 가치관의 근면에 대한 제시문이 되겠고요. 반면에 나 제시문은 근면이 미덕이라는 믿음은 현대사에서는 엄청난 해악을 일으킨다는 게 본인의 기본적인 바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여가란 문명의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나 제시문에서 가장 중심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다 제시문은 모두도 알고 있는 개미와 배짱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일할 때는 일해야 되고 쉴 때는 쉬어야 되는 어떤 그러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근면과 여가와 그 다음에 일할 땐 일하고 놀 땐 놀고라는 세 개의 제시문을 주고 나서 또 라 제시문은 그 세 개의 제시문을 바탕으로 실제로 한 연구소에서 연구의 결과입니다. A집단, B집단, C집단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을 갖다가 달리한 세 집단에 대해서의 생산성과 효율성에 대한 그래프를 2개월 뒤에 그 다음에 3년 뒤에 놓고 여기에 대한 그래프를 해석하는 어떤 능력까지 이를 바탕으로 문제 1번은 가와 나와 다에 대한 근면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서 각각의 근데 거기서 이제 포인트는 문제는 질문이 이거죠. 있다. 답변은 반드시 나의 관점에서 여가가 필요한 나의 관점에서 가와 다를 평가하시오라는 어떤 답변의 방향성을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시문 나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와 다를 평가하시오라고 하는 비슷한 형태죠. 다만 제시문에 조금 더 짧은 대신에 긴 다양한 5개의 제시문이 포함된 게 연세대의 어떤 문제와 서울대의 문항의 어떤 차이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려대입니다. 고려대학교는 중간중간에 소국적 공리주의, 즉 가제시문은 결론 쭉 나와 있지만 소국적인 공리주의, 그러니까 공리주의 모두를 위한 건데 소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안 좋은 것들을 안 하게끔 하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인데요. 소국적 공리주의에 대한 제시문이 되겠고요. 반면에 나 제시문은 여기 보면 국가 행복지수, 국가가 모두 다 행복하게 하려면 어떠한 상황이 돼야 되느냐라는 포인트의 질문들이 제시문이 나와 있고요. 다 제시문 같은 경우는 행복한 기분이 든다. 행복이라고 하는 포인트들을 자신 개인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행복의 가치관을 찾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제시문으로 쓰나 약간 다르죠. 소극적 공리주의, 그 다음에 그 국가적인 어떤 상황에서의 어떤 행복지수, 그 다음에 여기는 개인적인 어떤 기준에서의 행복의 가치관 찾는 것들. 그래서 행복에 대한 관점을 기억의 특성, 소극적 공리주의라는 관점에서 니은의 제시문과 디귿에 대한 부분들, 국가적인 행복과 그 다음에 개인적인 행복에 대한 것들을 평가하시오. 그 다음에 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억의 소극적 공리주의에 대한 것들을 비판하시오. 그렇죠? 그 다음에 소극적 공리주의를 반영한 정책을 예로 들고 그에 따른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주어진 제시문을 읽고 각각의 제시문이 어떠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그에 따라서 물어보는 상황에 맞게끔 질문에서 요구하는 방향성에 맞게끔 답변을 준비하는 시간들 각각의 대학교가 참고로 고려대는 12분 또는 16분 동안
준비 시간을 줍니다. 각각의 30분, 8분, 12에서 16분 준비하는 각각의 대학들마다의 그 준비 시간은 다르지만 어쨌든 각 대학을 준비할 때는 거기에 맞게끔 시간과 형식을 맞게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연계열 제시문은 좀 다릅니다. 일단 서울대 제시문은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문제를 풀 수 없으면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보통 자연계열 같은 수학 1학년 수학 1, 수학 2 미적분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뭐지 2번에 나와있지만 21년도 이전의 기출문제와 22년도 이후의 기출문제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2015 교육과정과 2009 교육과정의 차이입니다. 자, 2015 교육과정에서는 수능도 바뀌었죠. 선택형으로 자연계 성향의 친구들이 대부분 미적분을 선택합니다. 따라서 선택형 수능이다 보니까 확률과 통계와 기하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는 친구들, 즉 안 해도 되는 어떤 교육적 환경들이 있거든요. 반면에 2021학년도 이전의 기출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당시에는 수학 가형이었어요. 거기에는 확률과 통계와 기하의 내용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공부를 해야 됐었죠. 그래서 1번과 2번의 내용이 겹치는데 주로 미적분을 중심으로 기하나 확통의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아주 간단하게 1번 정도 앞에 있는 소문항 정도로 나오는 형태로 나오니까 그 두 개의 어떤 그 기출 문제에 대한 내용들이 좀 다른 부분들을 파악하시면 좋겠고요. 보통 제시문은 제시문 면접은 소문항으로 합니다. 1-1, 1-2, 1-3 이런 식으로 보통 논술과 비슷한 형태로 출제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1-1 앞에 있는 답변을 했을 때 그 답변을 바탕으로 1-2나 1-3에 연결되는 구조로서 보통 이게 힌트가 되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서 문항을 출제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 잘 파악해서 앞에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뒤에 있는 문항들에 대한 답변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서울대 자연계열 제시문과 연세대 고려대의 제시문의 형태가 다릅니다. 서울대는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된다면 연세대 고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아까 인문계열과 마찬가지로 그냥 글로 된 제시문 또는 수식 또는 화학식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주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학, 과학 기본 개념들을 이해하고 그를 바탕으로 문해력이 필요합니다. 문해력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과학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이렇게 인문계열과 비슷한 형식을 띠고 있지만 실제로 그 답변을 준비하는 데는 수학, 과학적 기본적 개념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답변을 준비하기 어렵다라는 어떤 그러한 내용들이 차이점이 있겠지만 형식은 인문계열 제시문 면접과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 서울대 일반전형 첫 번째 선행학습 영역평가서 1번으로 나온 겁니다. 보시면 2차 함수의 모양을 띠고 있는 두께가 1인 그릇에 물을 채워놓고 그 주어진 이렇게 정해져 있죠. 마이너스 루트 3, 루트 3까지 이 주어진 물이 담긴 그릇을 이렇게 각도를 기울였을 때 그 물의 양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준비를 하라고 하는데요. 질문은 1번, 2번, 3번입니다. 결론은 주어진 곡선의 접선을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다음에 정적분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실제로 물의 양을 측정하고 그것들과 똑같이 동일한 면적을 지니고 있는 또 다른 곡선들을 구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학적, 즉 미분과 적분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실제로 문제를 풀지 못하면 답변할 수 없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한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보통 서울대 자연계열은 45분 정도의 문제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이런 문항들이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고 꽤 다양한 여러 개의 문제들이 출제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일반 전형의 문제는요. 또 자연계열 일부 학과는 과학 문제가 나옵니다. 물리, 화학, 생명과학 문제가 나오는데요. 물리 문제 하나만 볼까요? 여기 보시면 블랙홀 주위를 공전하는 별의 궤도 운동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별의 궤도 운동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이러한 물리상수표가 빛의 속력, 플랑크 상수, 중력 상수, 쿨롱 상수 해가지고 밑에 보호 반지름까지 쭉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물리상수표를 다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5문제가 나옵니다. 2-1부터 2-3까지는 보어의 원저 모형, 보어의 원저 모양에 대한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의 상황에 대한 값들을 실제로 정량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고요. 2-4고 2-5는 보시면 여기 어디 있죠? 쿨롱 상수 이런 거 나오는데 케플러 법칙 2-4, 2-5는 케플러 법칙과 관련된 두 개의 어떤 그 마찬가지로 값들을 정량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를 앞에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물리상수를 바탕으로 실제로 값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가 나옵니다. 따라서 물리와 관련된 기본적인 모든 개념들을 인지하고 있고 그를 바탕으로 주어진 상황에 맞는 값들을 계산을 할 수 있어야 그에 따른 답변들을 준비할 수 있겠죠. 따라서 기본적인 수학적, 과학적 개념들에 대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준비하지 않으면 서울대 일반전형의 제시문 면접은 준비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연세대 자연계열 면접입니다. 자, 수식이 안 나오죠? 가제시문은 원자에 대한 성질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자는 어떤 거다라는 것들. 나제시문은요, 설탕과 소금에 대한 차이를 얘기하고 있어요. 설탕과 소금에 대한 차이점들, 설탕은 어떻고 소금은 어떻다라는 두 개의 어떤 실제적인 물질에 대한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고요. 다제시문은 자연계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그 쿨롱 법칙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 마지막 라제시문은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탕과 소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4개의 제시문을 바탕으로 문제는 설탕은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소금은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문제는 설탕은 공유결합 물질이고 그 다음에 소금은 이온 결합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설탕은 공유결합 물질이고 소금은 이온 결합 물질이라는 그 기본적인 특성들을 파악하고 있다면 그를 바탕으로 문제 1번과 문제 2번과 문제 3번에 대한 내용들을 답변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설탕과 소금의 어떤 그 물질의 결합의 차이점을 인지하고 있지 못한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들을 준비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는 포인트는 있지만 그것들이 서울대와 다르게 어떤 기본적인 가나 다라의 제시문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힌트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그 개념들을 바탕으로 답변들을 준비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게 바로 연세대 제시문 면접의 서울대학교의 차이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려대입니다. 고려대는요, 이거는 가는 그 물질이 서로 충돌했을 때 운동량이 서로 어떻게 변환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나는 산화 환원에 대한 화학식이 되겠습니다. 다는 수학에서 교환 법칙과 관련된 공식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라는 그림입니다. 포도당과 산소가 들어가 가지고 실제로 에너지원으로 어떻게 변환되는지. 여기는 그냥 툭툭툭 물리, 그 다음에 화학, 수학, 그 다음에 생명과학에 관련된 식이라든가 그림 하나 툭 던져져 있죠. 그러니까 고려대의 특히 자연계열 고려대 제시문 면접이 답변의 어떤 그 개방성이라고 할까요? 답변이 서울대는 딱 이거는 이거야 라고 한다면 연세대는 거기서 살짝의 어떤 조금 확장성이 있다면 고려대가 거기에 대한 개방성, 확장성이 가장 넓게끔 답변할 수 있는 형태의 문제가 나옵니다. 제시문 이겁니다. 가와 나와 다와 라에서 공통으로 연상되는 개념을 제시하라. 고려대에서 요구하는 건 교환, 쌍방 간의 이동 이런 것들을 보통 하고 있는데 포인트는 이 개념을 내 스스로가 나는 이걸 다른 걸로 생각한다. 다른 걸 생각하면 다른 걸로 생각한 것들에 대해서 그 다음 답변이 나오면 됩니다. 포인트는 1번 개념을 제시하고 이유를 설명해라. 그 다음에 그 개념이 현재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찾아봐라. 사회현상에서는 어떻게 활용되는지 찾아봐라.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서울대는 정말로 문제를 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딱 한다면 연세대는 조금은 거기에 대한 그 과학적 근거도 있긴 하지만 조금은 더 풀어 한다면 다는 말 그대로 어떤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조금은 또 인문학적 소양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질문들 그렇죠. 확실히 그래서 서울대와 연세대와 고려대 인문계열의 제시문은 대체로 비슷하지만 자연계열의 제시문은 각각의 대학들의 형식들이 조금 다르다. 연세대, 고려대가 비슷하지만 답변의 어떤 확장성이라는 부분들은 고려대가 훨씬 더 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각 대학교의 제시문 면접들을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교대에서 많이 하는 교직 인적성 면접이 되겠습니다. 서울교대는 보통 사양인재 전형에서는 간단한 그냥 한 3줄 정도의 제시문 이럴 때 어떻게 할래?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물어보지만 그게 아닌 사양인재 이외의 제시문에서는 교직교양 문제 그 다음에 교직 적성 문제라고 2개로 구분해서 면접을 치르고요. 그 다음에 경인교대는 교육과 관련된 상황에서의 어떤 가치 판단
공주교대는 어떤 하나의 가치 판단에서의 두 개의 주장이 있었을 때 각각의 주장에 대한 근거들을 서로 비교하고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그러한 포인트들. 진주교대, 현시국, 전주교대 신문기사를 바탕으로 한 결론은 포인트는 뭐냐면 모두 다 교육적인 어떤 바탕의 질문들을 교육과 관련된 어떤 그 인식들, 가치관들을 바탕으로 질문들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교직 인적성 문제의 면접의 어떤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도 서울교대 교직교양 첫 번째 문항입니다. 여기 보시면 시롱이라고 하는 사람과 호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각각에 대해서 시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과 초목과 금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 그 다음에 호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 각각의 어떤 인간들에 대한 것과 자연과의 어떤 그 관계들 자체를 서로 다른 어떤 관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제시문은 인류세라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또 여기 어디 있을까요? 어쨌든 인류세라고 하는 그 다음에 홀로세라고 하는 두 개의 관점으로 어떤 인간의 어떤 그 자연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또 주장하고 있는 제시문이 되겠습니다. 두 개의 제시문을 바탕으로 실험과 호응이 인간과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을 A에서 근거를 찾아서 비교하시오. 비교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용의 관점과 B의 난 인류세 주장학자의 관점들의 공통점을 말하시오. 제시문의 길이가 좀 짧고 제시문의 개수가 적지만 앞에서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의 인문계열 문제와 별로 저는 차이는 없다. 조금 더 간소화된 어떤 문항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직 교양이다 보니 그렇고요. 반면에 교직 적성 문제로는 뭐가 나왔냐? 하나의 그래프를 줬어요. 여기는 챌린지, 도전에 대한 부분이고 여기는 스킬, 기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영어로 줬어요. 어떤 영어 역량도 어느 정도 단어 정도는 파악하고 있지 않은가. 맞아요. 플로우라고 하는 이 모르비라는 단어 빼고 나머지에 대한 것들은 별로 이렇게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이 주어진 그래프를 바탕으로 그러면 기술적인 레벨이 높을 때 낮을 때 도전의 의사가 강할 때 약할 때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의 어떤 여러 가지 걱정, 그렇죠. 여기 여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단어들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주고 나서 이런 상황을 줍니다. 지민이라는 학생이 발차기 연습을 열심히 하지 않아요. 왜 안 하니? 너무 시시해서 안 해요. 그러면 없이 해보자 했더니 무서워서 못 하겠어요 라고 하는 거죠.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제시문을 주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 현재 지민의 심리 상태가 아까 그 그래프에서 어떤 상황인지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리고 거기 있는 그 영어 단어들을 한글로 표현해서 뭐 어떤 이게 포기 단계인지 아니면 이게 여가의 수준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영어의 영역도 파악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을 이제 결론 교사의 어떤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그 학생을 몰입이라는 경험까지 이끌게 하려면 너는 어떻게 지도하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결론 교사의 시각에서의 어떤 교육적 상황에서의 어떤 그 고민거리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부분들이 결론은 들어간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보통 교직 인적성 면접에서의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인교대 문제는 뭐가 나왔냐면요. 현재 2015 교육과정에서 보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것들에 대한 어떤 학교 현장에서의 어떤 지도와 실제적인 실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과목 선택권 분명히 학생들은 경험했을 거잖아요.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는 정책의 장점과 단점을 각각 고민해서 얘기해봐라 라고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현재 교육 정책들에 대한 본인들의 상황들을 얘기해봐라 라고 하는 게 경인교대 어떤 면접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공주교대 같은 경우는 뭐가 나왔냐?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비대면 방식, 그죠? 코로나19 상황에서 새로운 비대면이라고 하는 새로운 상황들이 나왔는데 이 상황들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19가 해결된 후에 대면 방식의 회복과 비대면 방식의 유지 확반이라는 서로 상반된 주장에 대해서 너는 어떤 걸 지지하느냐?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자신이 지지한 주장과 그 다음에 반대편 주장의 근거를 각각 얘기하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과거에는 교대는요. 집단 면접을 했거든요. 지금 집단 면접을 할 때 집단 면접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토론과 토의. 토론은 서로 싸우는 거고요. 토의는 서로가 얘기를 해서 하나의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는 거죠. 여기서 보면 자신이 지지한 주장과 그 다음에 반대적 주장을 모두 얘기해야 돼요. 두 가지 내용들에 대한 모두 자신들의 견해를 파악해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교직사회에서는요. 어떠한 교육적 상황에서 문제점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들을 갖다 놓고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각각의 모든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가 머리를 맞대고
그것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그 상황들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향으로 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견이 대립되었을 때 무조건 내 의견만 맞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런 어떤 그 토론 면접보다는 토의 면접들을 과거에 교대에서는 집단 면접으로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지하는 주장과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서의 어떤 두 가지 주장 모두에 대한 어떤 너의 생각들을 한번 얘기해봐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결론은 마지막은 뭐죠? 초등교육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론은 교사의 어떤 그 고민, 교사로서의 어떤 그 생각을 해보는 그 방향이 마지막 강점으로 찍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교직 인적성 면접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아까 보셨지만 서울교대와 경인교대와 공주교대가 각각의 면접에 물어보는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르죠. 거기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파악하고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결론은 교육적 상황으로 어떻게 연결시키냐가 면접에서의 어떤 마지막의 방점이기 때문에 교육 관련의 이론이나 개념, 단어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조금 파악하고 있는 게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독해력은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리고 평상시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의 어떤 교육적 상황에 대한 어떤 본인들의 고민들 이런 것들을 조금 노력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결코 이건 재신문 면접 모두가 마찬가지인데요. 혼자서 준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하고 있는 답변이 정말로 보편적이고 옳은 것인지 객관적인 어떤 근거가 있는 건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기본적인 그런 상황에서 토론하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초등교육이 없다면 사범대를 준비하는 친구들과도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해서 교육 관련 초등교육과 중등사범대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면접을 준비하는 게 저는 나름 유의미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의대 인적성 면접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대학별로 면접을 실시하는 형태나 그 다음에 제시문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 일단 그것들을 확인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겠죠. 특히 이건 각각의 아주 짧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면접을 실시하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 그리고 각각의 제시문 형태도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빠르게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들을 준비하는 어떤 노력들을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제시문에 대한 문해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의대는 정말로 올바른 인성이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성적인 부분들, 가치관적인 부분들을 확인하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인성과 가치 판단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자신들의 어떤 태도를 갖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겠고요. 또 짧게 그 어떤 그 쪼개가지고 면접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앞에 두 번째 면접에서 잘못했다. 그럼 그것들을 빨리 떨쳐야 돼요. 그 다음 상황의 면접들에 빠르게 대비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대학들은 기본적인 MMI 면접 같은 경우는 한번 구조화된 면접의 상황들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각각의 대학들에 대한 기출문제, 각각의 상황에 대한 빠른 대비를 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도 서울대학교 의예과 인적성 면접에 대한 그 제시문을 한번 보겠으면 먼저 수의학과는요. 수의학과가 뭐냐 어떻게 되느냐 수의학과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그 관심도 이런 것들을 좀 질문하겠고요. 두 번째는 공동주택관리자로서 고주민 간의 갈등 해결 그러니까 어떤 인성적인 상황에서 어떤 갈등이 나왔을 때 너는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파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성화 수술 사진과 수술법들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했다. 실제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그 다음에 국제 재난형 전염병. 기본적으로 의학계를 준비하는 친구들에 대한 어떤 큰 틀의 넓은 교양에 대한 문제들. 이 4개의 어떤 제시문이 나왔습니다. 의학과는 아프리카에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고안된 도구들에 대한 제시문. 기본적인 어떤 기본적인 어떤 창의력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가 과학경지대 실험 결과 분석에 관련된 제시문. 결과 분석들이 제대로 안 됐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데 그 상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들, 다문화 가정, 선천성 장애인에 대한 제시문, 그런 어떤 어려운 친구들에 대한 어떤 그 사람이 바라보는 시각들, 가치관들 이런 것들, 마지막으로 수상구조 전문 요원의 역할에 대한 제시문들. 기본적으로 의사도 봉사가 필요한 직업, 봉사는 필요한 직업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확인하는 어떤 각각의 어떤 상황들에 대한 제시문들이 나왔습니다. 치대도 한번 볼까요? 치대, 미국과 한국의 코로나 치료비 비교에 대한 제시문.
어떤 의료의 상황들에 대한 기본적인 학과에 대한 인식들을 하고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게 되겠죠. 공정과 불공정 논란에 대한 제시문. 기본적인 그 친구의 가치관을 물어보는 거겠죠. 국가대표 운동선수가 학교폭력의 논란. 역시 마찬가지 인성적인 상황이겠죠. 능력과 인성이라는 두 개의 부분들에 어디에 더 중점을 두느냐. 뭐 이런 것들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명의라는 것과 양이라는 것들에 대한 정의와 차이. 기본적인 내가 가려고 하는 직업들에 대한 부분들. 포인트들죠. 참고로 사범대학과 관련된 인적성 문제도 나왔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제시문들이 물어보는 형태가 전공과 관련된 부분들, 기본적인 관심사들, 그 다음에 인성적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물어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문제에 대한 답변들을 잘 준비하는 게 필요하겠죠. 아주대 에이스 전형에서는 이런 제시문이 나왔습니다. 내가 친구들과 여행을 가는데 내가 맡은 건 숙소 예약이었어요. 난 숙소를 예약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숙소가 예약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해결할 방안이 되게 어려워요. 그럴 때 너는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죠. 즉 문제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것들에 대해서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친구의 그 상황 돌파력, 문제 해결력, 그다음에 인성적 가치관들,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을 한번 그 친구에게 대해서 물어보는 이런 형태의 인성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의학 계열의 인적성 문제의 어떤 스타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시문 면접을 어떻게 준비하면 될 것이냐. 첫 번째가 저는 이겁니다. 혼자 사지 말자. 교사, 학생 모두가 평가되다. 무슨 말이냐. 학교에서 제시문 면접을 준비할 때 반드시 교사가 학생을 지도한다라는 개념보다 교사도 그 문제에 대한 답변자, 학생도 그 문제에 대한 답변자. 작년에 제가 근무했던 학교에서 제시문 어떻게 준비했었냐. 한 6명 정도가 준비했었는데요. 그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에 순번을 정합니다. 오늘은 1번이 먼저 답변한다. 그럼 1번은 준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뒤에 있는 2, 3, 4, 5, 6이 답변할 때 똑같이 교사처럼 앉아서 그 친구가 어떻게 답변하는지 그리고 그 답변에 대해서 그 친구도 피드백, 코멘트를 알렸습니다. 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보면 답변이 되게 좀 개방적으로 내가 여러 가지에 딱 답변이 정해진 게 서울대 자연계열 말고는 그냥 기본적으로 내가 어떻게든 답변을 하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꼭 옳다고 볼 수 있겠죠. 다른 친구는 이렇게 생각하구나. 저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저게 저렇게 근거를 달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다른 사람이 답변을 준비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내가 지켜보는 것 자체도 역시 준비 방법이고 그것들이 공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혼자서 하지 말고 계속해서 서로가 서로의 답변을 공유하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울대는 30분, 연세대는 8분, 고대는 학업 우수형은 12분, 그 다음에 전공 계열적 합평은 16분 이런 식으로 각각의 대학교가 준비하는 형식이 다릅니다.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읽고 그대로 하지 마세요. 반드시 메모지 준비하세요. 그래서 제시문을 읽고 머릿속에 담는 게 아니라 바로 읽으면서 옆에다가 이렇게 필기, 메모를 하면서 정리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면접 상황에서도 펜과 메모지는 제공이 됩니다. 따라서 똑같은 형태로 펜과 메모지를 통해서 제시문들을 정리하는 습관들을 가지면 좋겠고요. 예, 빠른 판단력은 한 번에 생기면 좋겠죠. 하지만 안 되겠죠. 평상시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들이 필요하겠다. 뭘 이용해서? 예, 당연히 기출문제. 그리고 일부 대학은 예상 문제도 줍니다. 또 각 시도교육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예상 문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꾸준한 연습, 반복된 꾸준한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설학원에서의 한 번에 대한 개인에 대한 어떤 포인트보다는 학교에서 같이 준비하는 여럿의 어떤 집단적인 준비가 저는 굉장히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에게도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보고 면접을 준비할 때 기출문제를 먼저 보고를 하지 마세요. 그럼 보고 오면 확실히 답변이 다르거든요. 만약에 학교에서 제시문 면접에 대한 준비를 하겠다고 하면 아이들한테는 우리가 준비해 줄 테니까 미리 좀 보지 말고 같이 공부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면접에 대한 문항들이 적다고 한다면 비슷한 위치에 있는 대학교의 논술 문항을 활용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저는 제시문 면접은 말하는 논술 문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논술 문항을 활용하는 것도 되게 유의미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앞에서 맞죠. 학생과 같이 고민하십시오. 내가 반드시 정답을 해가 아이한테 정답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위험합니다. 나의 생각이 오히려 더 고루하고 아이의 답변이 훨씬 더 참신하고 객관적이고 비판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같이 고민하면서 피드백을 서로 받아가면서 올라가는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연습, 반복적인 연습, 최소 7회에서 10회 정도의 연습, 그리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같이 공유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개념 위에 특히 자연계열 학생들은 수학과 개념이 모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문해력, 주어진 글을 읽고 이런 부분들은 단기간에 완성되는 거 아니겠죠. 미리미리 평소에 대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참고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 제시문 면접과 관련된 자료집을 지금 현재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꼭 일산학교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주어진 경기도교육청에서 만들어 드리는 그 주어진 자료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일산학교에서 충분히 저는 제시문 면접도 대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출문제를 활용한 꾸준한 연습,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주어진 제시문 면접을 준비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시문 면접의 2회 강의를 맡은 남양주 다산고등학교 3학년 부장 조만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